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논란이죠. 오늘은 한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서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혀 아니다. 김정숙 여사 의류비는 사비로 부담했고 국제 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2억 원짜리 명품 브로치를 착용했다. 명품 한글 드레스를 입었다며 일각에서는 김멜다 여사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과연 임기 말 대통령 흠집내기일까요? 아니면 정당하고 필요한 의혹 제기일까요? 옷값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3월 2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3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해 연말 안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북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경북경제진흥원 전창록 원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 쉽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이었죠. 우리 방송에서 초원복국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당시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 통신비밀보호법이 없어서 주거침입죄만 적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지난 3월 24일입니다. 지난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5년 만에 초원 복국 사건의 결론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우선 우리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초원 복국 사건을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그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둔 92년 12월 10일이었죠. 예. 그때 부산 보고요리 음식점인 초원 복국에서 부산지검 검사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부산 지역 단체장들이 네. 김기춘, 우리가 아는 그 김기춘이 맞습니다. 예. 김기춘과 모여서 지역 감정을 유발해서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보자라는 논의를 했는데, 이를 당시 정주영 후보의 통일국민당 관계자가 그 식당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해서 몰래 녹음한 사건이 초원복국 사건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사건. 예. 예, 맞습니다. 예. 참고로 김영삼 후보가 그 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요. 예. 이제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요즘 같으면 이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당연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지만 당시만 해도 통신비밀보호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녹음 행위 자체는 범죄도 아니었고 그래 처벌받지 않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신기하게도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식당이었잖아요. 일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식당. 일반인에게 다 이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예. 그 주거침입죄라는 게 뭐 말씀 주셨듯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갈 성립하는 죄인데 예. 정주영 후보 측 관계자들의 경우는 식당 손님으로 식당 주인 허락받고 예. 식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주거침입죄가 되냐라는 뭐 법조계 내외의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에 대해서 당시 대법원은
만일 도청 장치를 설치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식당 주인이 알았더라면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식당 주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 출입이므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요. 당시 뭐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샀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벌해야 되니까 이거라도 그렇다 이런 이제 평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 이제 주거권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진 않아도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출입을 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로 계속 처벌을 해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리 시험을 치려고 이제 고사장에 입시를 하면은 어떻든 간에 시험 감독관이 허용을 해서 입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하고 주거 침입죄로 같이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있어요? 예, 사례가 있는데 대리 시험을 치료했다는 사실 알았더라면은 시험장 출입을 막았을 것이라는 이른바 추정적 의사가 그 근거가 되었으면 물론입니다. 대리 시험을 치르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적 의사가 근거가 됐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바로 지난주 3월 24일에 선고된 그 변경된 판례 내용 뭐 어떤 겁니까? 예, 이게 참 따끈따끈한 판례인데요. 이쪽 쪽에서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초음 복국적 사건과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한데요. 이제 그에 앞서서 상식 차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례가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전원 합의체 판례. 우리가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 전원 합의체. 예, 맞습니다. 언론 보시다 보면 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뭐 선고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보통은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선고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대법관 3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변경하거나 또는 3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 즉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판결을 선고하는데 이를 통상 전원 합의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3인으로 구성된 부 또는 전원 합의체인데 이러한 내용은 뭐 간행 차원이 아니고 법원 조직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 수가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14명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통상 법원 행정처장이죠. 그거를 대법관이 겸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법관은 이제 판결에 참여 안 해서 통상은 13명으로 전원 합의체가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게 지금 라디오를 들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데. 후루룩 지나서 어려운데. 잠깐만요. 그 전원 합의체라는 게. 그러니까 대법관, 보통 이제 우리 이거 최종심이라고 하죠. 3심.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할 때 보통은 대법관 3명이서 판결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 근데 굉장히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든지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 뭐 좀 논란이 많은 사건, 뭐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 혹은 뭐 정치적 사건, 이렇게 좀 이런 사건, 그 3인만의 판단으로는 판결 내리기 어려운 이럴 때는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대법관이 14명인데 총 그 중에서 이제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 알겠습니다. 뭐 양심적 병역 거부라든지 뭐 종중에 있어서 여성의 종중원지 인정할 것인가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건 다 이제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요 그 왜 대법원 그 판결 때 거의 대부분의 그 심판은 그 3심은 그냥 3인 합의체 그렇죠 3명만 들어가는 거고 아주 극소수만 전원 합의체 판결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뭐 가깝게는 2020년 7월에 이재명 전 지사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에 이제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원 합의체에서 했고요. 무죄가 7명 나왔고 유죄가 5명 나와서 결국 과반수인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요. 이때 이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대법관이 그 뒤에 이제 이분 유명하시죠. 이제 하천대유 고문을 지내셨죠. 이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고요.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이번 이제 그 식당에 가서 녹음한 사건도 이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와 판단을 했는데요. 그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이제 피고인들이 그 자기들하고 기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몰래 녹음하기 위해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몰래 녹음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주거 침입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종전 판례에 따라서 이제 기소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 주목할 점은 이 사람들이 몰래 녹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 예. 이게 몰래 녹음한 건 사실인데 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죠? 그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이 예.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는데 이번 사안은 대화에 참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녹음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처벌 예.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아, 저번에 우리 방송할 때 이 얘기 예,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영진 변호사랑 저랑 통화할 때 제가 몰래 녹음하는 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우리는 당사자니까. 예, 안 변호사나 저나. 의원님께서 이게 참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거를 예.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예. 통화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해도 그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 아니죠. 타인 간의 예. 대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제 안영진 변호사랑 저랑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예. 이걸 누가 몰래 녹음하는 거는 이건 방송이니까 뭐 공개된 괜찮겠군요. 대화니까요. 예. 그렇지만 비공개된 대화더라도 그 비공개 대화에 참석한 사람이 예. 몰래 녹음해도 그거는 처벌을 안 받습니다. 거기에 이제 함께 있었으니까 대화할 때. 그렇죠. 참여한 사람이 하는 건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요 사안을 두고도 1심에서는 당초 판례에 따라 주거 침입 혐의를 유죄를 봐서 아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는데 또 2심 올라가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판례에 따르면 약간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검사가 상고를 했고요.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이제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심리를 했고 주거 침입죄 부분에 대해서 무죄취재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여기서 왜 전원합의체를 열었나 하면은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기존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필히 전원합의체를 열도록 법원조직법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이제 논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음하기 위한 목적을 사전에 식당 주인이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목적을 숨기고 식당에 들어간 것을 주거 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즉 식당 주인의 허락을 받았지만은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에 처리 문제였죠.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영업주가 피고인들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은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병원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설치했는데요. 이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었죠. 그 초원복국집 사건에서 견해를 25년 만에 180도 변경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전원합의체 13명 전원이 다 무죄 취지를 냈다고요? 의견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의견인데 왜 전원합의체까지 열었을까요? 그냥 3인 합의체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대법원 판례는 요 사안을 유죄로 봤거든요. 기존 판례를 완전히 뒤집을 때는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명 간의 이견이 없었더라도 이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영역에서 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종종 파파라지 때문에 이제 골머리 앓으신 경우가 있는데요.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식당이나 영업장에 들어와서 물건 구입하거나 식사를 하는 척하면서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 찍고는 신고를 하는 경우가 그거죠. 근데 이번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를 주거 침입으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뭐 상식으로 돌아온 판결이라고 봐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녹음하는 그 사건에서 주거 침입으로 식당에 들어갔다고 주거 침입 처벌을 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비판이 이어져 왔었던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대법원도 이제 이번에 사필 기정으로 잘 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잡았군요 이번에. 이제 이게 참 바로 잡힌 건데 다만 이제 요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몰래 녹음하거나 녹화하면은 민사적으로는 당한 사람으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할 여지가 있으니 요 점은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건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군요. 형사처벌은 안 받더라도 민사처벌은 또 받을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아주 유능한 안영진 변호사 같은 변호사를 또 함께 또 법정 다툼을 해야 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찔레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해 연말이죠. 안동에 경북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문을 열고요. 예비 창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15기 교육생을 모집 중이라고 하네요.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북경제진흥원 전창록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경북경제진흥원 하면 강소기업 육성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경상북도의 핵심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전창록 원장님이 지난 2018년에 취임하시고 이제 4년째 경북경제진흥원을 이끌고 계신데, 그동안의 소회하고요, 성과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소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저는 그동안은 주로 이제 사기업 쪽에 있다가 예. 이쪽 이 퍼블릭 섹터로 오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이제 어려워하는 이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봤을 때 저희가 충분한 도움이 못 돼서 좀 안타깝고 조금 더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취임 4년이다 보니까 예. 일모도원이다. 예.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취임하시고 한 2년 정도는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나눠서 보자면 후반기 2년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 원장님도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 우리 지역 경제가 워낙 힘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옆에서 보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의 뭐 성과라고 하면은 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먼저 네. 이제 뭐 성과를 내려면은 일을 하는 우리 진흥원이 좀 바뀌어야 된다. 진흥원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체질 개선을 위해서 크게 보면은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된다. 고객 감동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것 키워드를 가지고 진흥원의 체질 개선을 했고, 예. 그 체질 개선에 기반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크게 했던 거는 당연히 이제 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저희가 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이라든가 경제 회복비 지원 등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네. 본질적으로 좀 했던 것들은 크게 보면은 저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니고 디지털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제가 경북 세일 페스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8개 정도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작년에 4,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일자리의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그 전까지 이제 대부분의 일자리 지원 사업들이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예.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기업을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하나가 있었고 예. 또 하나가 좀 청년들을 유입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북 외에 있는 청년들 한 200여 명을 경북으로 저희가 유입을 해서 이 청년들 중에 한 95%가 경북에 안착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크게 봐서 일자리 패러다임을 바꾼 것 그리고 청년을 유치한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디지털 정도. 전환. 디지털 전환까지. 우리 전창록 원장님이 또 우리 저 영주 출신이시라고요? 예, 영주 어디세요? 정확하게는 영주시 풍기읍입니다. 풍기에서 몇 살까지 사셨어요? 거기서 초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요즘 뭐 영주 풍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대부분 지역이 이제 지역 소멸 문제 닥쳐 있고 청년 인구 유출 문제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문제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크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한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청년들이 사실은 보면은 지난 10년간 매년 한 7,000명 정도가 유출이 됐고 최근에 코로나로 더 많이 25,000명씩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청년들의 유출 원인을 물어보면은 첫 번째 한 43%대 정도는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 일자리. 그다음에 27%는 문화가 없어서 떠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가 없다, 재미가 없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라는 거는 제가 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방문해 보면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청년이 없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청년이 없다. 안 온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의 괴리가 뭐냐면은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많은데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죠. 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일자리라는 것이 단순히 임금의 문제만은 아니고 성장이 있고 미래가 있고 수평적 조직 문화가 있고 뭐 이런 일자리들을 청년들은 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일종의 이제 행동 양식이고 라이프 스타일인데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성이 아무래도 지방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만들어주는 노력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너무 긴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사업을 하나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예. 문경에 가면은 화수헌이라고. 화수헌? 화수헌. 이게 이제 카페 겸 게스트하우스인데 원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고택이었습니다. 230년 된 고택인데 버려지고 사람들이 안 찾다가 제가 부산에서 5명의 청년들을 이제 모아서 그 카페하고 게스트하우스를 네가 마음대로 한번 이 고택을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카페하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8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문경에 합숙이 됐습니다. 그래요? 혹시 여기 화수헌이 안동 MBC 뉴스에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아마 나왔을 겁니다. 저도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청년들이 많이 오면은 지역이 더 이상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는 곳이 되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을 많이 유입해서 사실은 기존의 지역에 있던 사람들 눈으로 보면 그냥 오래된 한옥이지만은 이 다른 이 외지 청년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들이 어떤 가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에 이제 버려지거나 잊혀졌던 자원을 다시 이제 다른 눈으로 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역의 문화가 풍성해지고 청년들이 지역에 좀 더 남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문경 화수헌 사례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버려졌던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그 고택을 한 해에 한 8만 명 정도 온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루 따지면 한 200~300명씩 이렇게 어떤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역시 청년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일자리
단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도 예. 문화가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할 얘기를 좀 들어가 보죠. 예. 예.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경북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안동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런 학교가 사관학교가 있었나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알려주시죠. 뭐 기본적으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이제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하고 자신의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한 이제 예비 창업자들한테 창업 교육도 시켜주고 경영 실습도 해주고 사업화 자금 등을 이제 패키지로 지원해서 이 친구들이 예. 사업을 좀 잘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사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대구에 있거나 전국 다른 지역에 있어서 예. 경북 도내 예비 창업자들한테는 좀 불편함이 있었죠. 근데 대구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안동시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북 도내 예비 창업자들한테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경북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창업자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15기를 뽑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는 분이 계시다면 좀 뭐 한 분, 두 분 정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 방문했었는데 그 예천에 가면은 농부창고라는 그 예천에서 이제 예천의 깨를 그 원료로 해서 참기름을 제조하고 그다음에 생강청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깨를 만드는 참기름 만드는 생강청을 만드는 참기름하고 생강청을 만드는 농부창고. 예, 농부창고.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작년 매출이 한 15억 정도를 했습니다. 15억 매출이. 15억 정도를 했는데 예. 사실은 이분도 서울에 계시다가 내려왔는데 막막했는데 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그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포지셔닝이라고 그래서 디자인이 괜찮고 합리적인 가격에 참기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나는 일찍부터 온라인으로 진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진출을 하고 또 온라인에 갔을 때는 소비자의 어떤 댓글들을 잘 달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배워서 이런 세 가지들을 통해서 사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면 오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참기름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참기름 카테고리에서 오뚜기를 누르고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기업을 누르고요. 예. 예천의 이 작은 이 업체가.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대단하네요. 더군다나 또 재밌는 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을 9명을 고용을 해서 정말 지방에서 고용 창출도 하지만은 또 의미 있는 게 경력 단절 여성이고 제가 방문해서 가봤더니 그 직원분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분의 어떤 성공에 저희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도 작은아마 일조를 한 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 듣고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부러운데 사실 저도 이제 직장인 생활하다 보니까 사업을 좀 자그마게나마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거든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이 문 두드리십시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꼭 기억해놨다가 지금 15기 교육생 모집하니까 앞으로 이게 한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한다고 한 2차례 정도 하니까 걸쳐서 앞으로 한 20기, 10기에서 20기 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15기 교육생 모집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뭐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저희가 모집 중인데 3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4월 12일까지 시간이 좀 있네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총 2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게 다른 예비 창업 사업하고 좀 차이가 그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청년을 뽑는데 이건 연령 제한이 없고 또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사업하고 중복수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료 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교육생의 모집 및 자격 조건은 어쨌든 기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예비 창업자고
그다음에 참신하거나 생활 밀착형 아이템을 보유하고 예. 그다음에 이 뽑히게 되면은 저희가 4개월 정도 집중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 기간 내에 이제 경북 안동에 소재한 이 사관학교에 출퇴근해야 합니다. 아, 예. 예.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북경제진흥원 또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총 26명을 선발한다는 것. 네. 경쟁률이 꽤 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한 뭐 지역마다 틀리곤 했었는데 보통 뭐 한 3, 4대 1 정도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26명 선발한다는 게 경북 지역민 중에서 26명 아닙니다. 전국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번 기수는 경북에서 26명이고요. 그렇죠. 예, 경북에서만 26명. 예. 그리고 또 예를 뭐 서울에서 또 몇십 명, 그렇죠. 대구에서 또 몇십 명 이렇게 뽑겠죠. 예. 그렇군요. 교육생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특혜 같은 거요? 예. 크게 보면은 1개월간은 저희가 이제 집중 창업 이론을 교육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3개월 동안은 정말 실제로 자기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실제로 물건을 팔아보고 폐업하고 폐업 신고까지 하는 전 과정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4개월 교육 기간 동안에는 전담 멘토가 1대1로 붙어서 지도를 해주고 그다음에 교육생을 위해서 어떤 마케팅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이런 교육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창업하시는 분들 돈이 많이 필요한데 어떤 좀 자금 지원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론 교육을 마치고 4개월간에 그걸 다 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뭐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주는 거죠. 지원입니다. 3천만 원을 주는 거고. 예, 다시 갚아야 된다는 의무는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가지고 실효성에 한해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그 저리로 1%대 금리로 해서 1억 원의 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이건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요. 1%대로 1억 원까지 빌려주고. 그렇습니다. 꽤나 도움이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뭐 크게는 못 차려도 사업을.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점이라는 게 이제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 수혜가 가능하니까 이걸로 시작해서 다른 또 정부 사업이라든가 사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죠. 예. 자,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또 혜택도 있는데 다음에 그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지원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까요? 지원 어떻게 하게 되는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지원하기를 누르시면은 관련 지원 사이트로 자동 이동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지원자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2020년 4월 세 번째 주에 선정 평가를 하고 5월 9일 날 입조식을 할 예정입니다. 4월 세 번째 주에 이제 선정하고 합격자를 그리고 5월 9일에 입교를 한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이거 사업 계획서 뭐 예를 들어 뭐 자금 조달 방법이라든지 뭐 향후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뭐 계획서 이런 거.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근데 이거 젊은 분들이야 이런 거 잘하는데 좀 나이 좀 드신 분들 좀 어려울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자 이런 지원 방법이 있다는 말씀. 자 끝으로요 우리 지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전해주시죠. 창업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준비된 창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북경제진흥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옆에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경제진흥원 전창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각 6시 40분 막 지났습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하죠.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 첫 소식은 어제 청와대에서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 사이에 회동이 성사된 소식입니다. 역대 가장 늦은 만남, 그러나 예. 가장 긴 만남이었습니다. 뭐 만나기 전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뭐 MB 사면 얘기할까, 2차 추경, 뭐 집무실 이전 예비비, 정보조직 개편 등등 이런 얘기 할까 관심이 모아졌는데 예. 뭐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좀 귀에 꽂힙니다. 네. 그러니까 윤 당선자가 청와대 상춘지에서 진행된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일단 하고 싶은 말이 대통령 그 집무실 이전이잖아요. 예. 이 부분을 먼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화제로 꺼냈다라는 거죠. 아,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핵심은 그거 같아요. 전 정권, 전전 정권 또는 문민 정권 때부터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전을 못했다. 예. 이번만큼 꼭 이것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예.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가장 이렇게 모든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으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사실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그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이 사업이 착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29일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오늘 인수위의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취임일 용산 집무실로 들어가는 건 어렵다고 봐야 하나라는 기자 질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술적인 문제로 전문가 영역을 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청와대는 협조하겠다, 면밀히 살피겠다는 협조하겠다는 약속에 못지않게 면밀히 살피겠다는 조건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 변수인데 뭐냐면은 496억 원의 예비비를 신청했지만 현 정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고 문제는 이게 법의 문제라는 것이죠. 인수위법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 법은 국회의 몫이고요. 이거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이게 안보 공백 우려를 둘러싼 공방도 지금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청와대는 지하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국방부로 미시 다 옮기기 전에 청와대를 비울 경우 북한 도발 등 신속하게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가 용산 입주를 6월 내지 7월로 미루고 그 사이에 통이동 집무실과 청와대 지하벙커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들은 물밑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청와대 총리실 모두 5월 10일 집무실 이전은 부정적인데 다만 윤 당선자가 지금 청와대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근데 지금 윤 당선자 같은 경우는 그 청와대 지하벙커도 이용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이동 차량인가요? 거기서 업무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게 양쪽 같이 이양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윤 당선자는 아니다 그 한번 다시는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 상황은 진짜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은 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골머리를 썩힐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도 양측 신경전에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집무실 이전 문제 이건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 참 우리나라 말인데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단 세 단어거든요.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 이게 면밀히 살펴서 여기에 방점을 두면
승인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협조하겠다는 뭐 승인해주겠다. 예. 이런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방점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아요? 최유한 저는 평론가는?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면밀히 살피겠다, 뭐 협조하겠다 이 이야기는요. 더 이상 그 이런 문제로 회동이 지체되는 거는 서로 간에 이제 망신이니까 일단 이제 언어 기술로 그냥 넘어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면밀히 살피겠다, 협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무게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글쎄요. 저는 통과 안 시켜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뭐 개인 판단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정치적 표현이라는 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어렵죠. 정치적 수사라는 것이 가장 어렵죠.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안보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24일이었죠.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했는데 이게 발사한 당일에는 좀 더 발전된 미사일이죠. 화성 17형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데 이거 면밀히 좀 분석을 해보니까 화성 17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화성 15형을 쐈다 이렇게 지금 판단했다고요? 이게 24일날 발사됐잖아요. 예예. 오늘이 29일이잖아요. 예. 제가 이걸 가지고 방송을 5번을 했어요. 예예. 예.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과 그 미국의 정보 자산에 의하면 이거는 화성 15형인데 변형되는 화성 15형이다. 변형된 화성 15형. 예. 예. 그런데 북에서는 계속 신형 화성 17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군 당국과 미국 정보 자산에 따르면은 이게 지난 16일 날 발사됐던 그래서 평양 상공 20km에서 폭파되었던 공중 폭파되었던 그 미사일 그쪽에 있는 사진하고 지금 이날 발사됐던 거하고 다 합쳐서 공개했다라는 거죠. 다 합쳐서. 왜냐하면 날씨가 어떤 사진은 맑은 날씨였고 어떤 사진은 또 흐린 날씨가 나고 모두 27장의 사진을 공개했어요. 아, 그래요? 그 이전에는 사실 한두 장만 공개했는데 27장을 한꺼번에 공개하는 바람에 와 이만큼 자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실 화성 17형은 엔진 4개 묶어서 고출력으로 내는 이제 미사일입니다. 길이가 22m에서 24m고 이 정도 길이의 그 ICBM은 미국도 없고 러시아도 없고 중국도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ICBM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엔진 4개 묶어서 고출력이기 때문에 직경도 굉장히 넓죠. 근데 보이기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나중에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노즐이 4개가 아니라 2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5형이라는 화성 거예요. 15형이다. 그래서 15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사일 거기서 발사된 이제 각도라든지 거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다 계산해 보니까 이전 2017년도에 발사했던 2015형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 그럼 2015형보다는 확실히 발전된 진보된 미사일은 확실하다. 더군다나 이거 화성 지금 24일날 발사된 미사일이 정점을 통과한 뒤 낙하하는 장면을 일본 방위성이 촬영을 했어요. 그 동영상을 공개했어요. 근데 거의 수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재진입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재진입에 성공했다? 재진입할 때 그 마찰열 때문에 7,0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7,000도 올라가는 거를 견뎌야 이렇게 기술력이 완성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래서 아니다, 이거 17형이다라고 일본은 판단했습니다. 아, 일본은 또 17형이다 판단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차원에서 15형이다, 17형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거리가 미국 플로리다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본토 못 가는 데가 없다면서요? 제대로 발사 각도를 쏘면? 13,000km가 넘어가니까 평양에서 미국의 최남단인 플로리다까지 12,300km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다 커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15형 신형이든지 아니면 진짜 신형 17형이든 간에
이번에 발사한 ICBM은 그야말로 이야기는 괴물 ICBM이라는 게 맞고요. 그렇군요. 예. 그걸 왜 지금 발사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이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러시아는 늘 북한에 실드를 쳤어요. 방어를 해줬어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갑자기 종전되거나 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러시아가 그다음 취할 액션은 그 서방에 대해서 자신들의 제재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한단 말이죠. 네. 그 조건으로 북한의 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해 실드를 안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발사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게 김정은 입장으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군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중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번 발사했는데 저는 이제 15형이냐 17형이냐라기보다 왜 이 어수선하고 긴밀한 시기에 발사를 했느냐, 뭘 의도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어쨌든 뭐 화성 17형이냐 15형이냐 둘 다 아닌 것 같아. 그 사이 그 화성 16호로 우리는 정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쨌든 뭐 정치 용어도 어렵고 이 국방 용어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오미크론 소식 간단히 좀 볼까요? 지금 뭐 감소세로 돌아선 건 좀 분명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다른 변이 가능성도 좀 높다는 전문가 예상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전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1주 만에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 1월 초 이후 10주 연속으로 40만 명대가 폭증하다가 11주 만인 지난주 35만 명대를 기록하면 증가세가 꺾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미크론 유행이 확산세가 꺾이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변이의 발생이 이제 오미크론을 대체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대체할지, 그 확산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미크론을 담지 않고 그 이전에 있었던 델타를 담는다는 거예요. 델타는 치명률이 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높죠. 오미크론보다는. 그래서 긴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워낙 경기가 안 좋게 되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느 정도 진행할 것이냐 이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 날 지금 종료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가 됩니다. 이게 이제 4.5명 최대 8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11시.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에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다 되세요, 평론가님.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여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